예, 정무위원회 박종희 간사님께서 이 설명을 해야지 마땅한데 오늘 불가피한 개인 일정 때문에 제가 대신 하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릴 법안이 5개나 되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자 총액 제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 총액 제한을 하는 이런 규제를 만든 이유는 뭐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특성상 대기업 집단, 소위 이제 재벌이지요. 이런 재벌 및 재벌 소속사들이 서로 간의 출자를 과도하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좀 막자라는 취지에서 이 출자 총액 제한 제도가 도입되었고, 사실 이런 규제 자체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규제 자체가 지금 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법안을 이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뭐 출자 총액 제한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충 다 아실 거고요. 일단 이 현재 이 규제에 의해서 이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개수가 10개 기업 집단, 그러니까 10개 재벌사죠. 소속사가 31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 양을 적다 많다를 떠나서 이 규제가 정말로 야당 주장대로 뭐 재벌을 봐주기 위해서 이걸 제도를 폐지한다라고 그런 주장이 들어맞으려면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이 이 규제에 걸려가지고 뭔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야지 이 규제를 풀어줘서 그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현재 이 출자 총액 제한 규제에 걸려있는 기업은 4개밖에 없습니다. 그 4개가 STX 조선하고요. 다음에 한진에너지, 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삼성, 현대 이런 거를 다 하면 다 해도 여기는 지금 이 출자 총액 제한 규제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삼성만 먼저 들여다보면요. 이게 출자를 하는 이제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액수가 규제까지 삼성은 현재 얼마가 남아 있냐면 24조가 남아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는 9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출자를 왜 하지 않고 있느냐? 당연히 시장 상황 여러 가지 불투명하고 어려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돈 벌기 위해서는 규제 목까지 차서 당연히 출자를 해야 함에도 마땅한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규제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재벌 가죽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 출자 총액 제한 이 제도가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안 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시장 환경도 있지만 심리적인 요인들이 큽니다. 사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뒤치로 집권한 우리 이명박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여러 가지 불안해야 하시거든요. 정부 정책이 어떻게 뭐 휘가닥 뒤집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안 하시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실효성이 이미 상실된 이런 규제들을 과감하게 없애서 정말 필사적으로 기업활동을 해달라, 그래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달라, 이런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이 규제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뭐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 정말 미중유의 상태로 추락 속도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실 쓰러지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뭐 그렇게 쓰러지는 기업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알짜배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다가는 지금 완전히 외국에 그야말로 이제 다 사냥꾼들에게 사냥을 당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여력 있는 기업들이 그런 것들은 제공을 받고 사줄 때 이게 우리나라 이제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출자 총액 제도가 사실 굉장한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일단 이 출자 총액 제한 규제는 반드시 이거 국회에서 폐지가 되어야 되고, 야당의 어떤 뭐 재벌 봐주기다라는 이런 논리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금산분리 규제개혁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은행법이라고 하는데요. 금산분리라는 건 이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자본, 또 이제 기업들 분위기죠. 그러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일정 정도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게 금산분리 규제입니다. 이 금산분리 규제가 이제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1920년대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생겼을 때 막 이제 기업들이 넘어지니까 그 기업들 부실이 이제 은행으로 바로 전이가 되는 거죠. 은행을 이제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업 주식이야 사실 이제 리스크를 걸고 주식을 투자하지만 은행에 그냥 돈 넣는 사람들조차도 기업들이 잘못되고 은행이 잘못되니까 돈을 다 떼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일정 정도 제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금산분리 규제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된 신호가 뭐냐면 이런 금산분리 규제를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유럽일 것이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금산분리 규제를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당연히 미국에서 그런 대공황의 경험 때문에 이 금산분리 규제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미국은 금산분리 규제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인데 몇 %까지 규제를 해왔느냐? 10%입니다. 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까지는 그냥 다 되고요. 나라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당국의 적격성 심사만 통과하면 사실상 100%까지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느노그룹이 프랑스에서 은행을 소유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100% 지분으로요. 이에 비해서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하느냐? 4% 이상은 못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가장 강력한 규제를 금산분리 규제를 갖고 있는 미국이 10%인데 비해 대한민국은 4%로 그야말로 꽁꽁 묶어놓았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집권한 이후에 62년도에 은행을 다 국유화했습니다. 그 이후 전두환 정부가 들어선 1982년도에 은행들을 민영화했거든요. 민영화를 하면서 그때 그냥 인위적으로 8%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 이후 다시 절차들을 밟아서 4%까지 낮춰서 이 금산분리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왔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이 이제 당연히 손질이 되었어야 되고 불구하고 손질을 안 했던 건 뭐냐면 정부가 솔직히 얘기해서 편했던 겁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경쟁력을 갖게 된 데에는 누가 뭐라 해도 정부의 정책금융이 크게 기여했던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정책금융이라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기획을 해서 은행을 동원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 돈을 갖고 그 기업 입장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실패보는 경우도 있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기업도 이제 덩치를 키워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세계화가 진전되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마땅히 손질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못하다가 이제 97년 IMF를 맞게 됩니다. 그 IMF를 맞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 은행 소위 금융자본의 여력이라는 게 그 은행들 사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 여력이 다시 어디에서 나왔어야 되냐면 기업 산업자본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4%로 묶여 있으니까 이게 다 그냥 외국의 금융자본한테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뺏긴 거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의 외국인 지분 비율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이 58.3%, 신한은행 54%, 하나은행 68%, 제일은행은 100%, 외환은행 75%, 우리가 한미은행이라고 불렀었죠. 그 은행이 100%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은행입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마 정부 당국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은행들도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 IMF 시절에 우리 은행들이 속수무책으로 외국계 금융자본에게 사냥당하는 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유례없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금산분리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뜻입니다. 그럼 정부에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이냐? 10%까지는 하자는 겁니다. 많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1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가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수준 10%까지는 하자라는 게 이건 정부의 방안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10%를 이미 작년 금융위기 와중에 15%로 올린 바 있습니다. 왜 올렸느냐? 이게 예전에는 산업자본을 금융자본하고 떼어놓는 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금융도 알아서 지들끼리 알아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망가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 차원에서, 밸런스 유지 차원에서라도 15%를 올리고 다음에 산업자본이 PF를 좀 은행 쪽으로 끌어들여서 뭔가 균형을 잡자 해서 이 금융위기 와중에서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15%까지 올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은행마저 재벌 줄래 라는 말은 천부당 만부당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 확신을 가지시고 정무위원회에서도 뭐 면밀히 검토한 내용이니까요. 확신을 가지시고 국민들께 설명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한 페어인 금융지주회사법은 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또 이제 대기업들은 뭐 굴뚝 있는 제조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금융회사를 지금 영위하고 있습니다. 뭐 SK증권, 삼성생명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것들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되었던 이제 출자가 얽히고 뭐 이렇다고 이제 비판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주겠다는 거예요. 금융을 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한쪽으로 좀 몰아주고, 금융을 하지 않는 비금융회사들 한쪽으로 몰아주고, 그런데 그 위에 이제 지주회사를 앉혀주겠다는 겁니다. 그 금융지주회사를 앉히고 밑에 금융계열사들을 좀 놓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지주회사를 위에다 두면은 그런 금융회사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정말 우리 스스로 오히려 기업 이 경영이나 이런 걸 투명하게 하고 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 뭐 반드시 통과가 돼야 할 뿐더러 사실 야당에서도 우리 정부위 내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거의 반대가 없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이제 금산분리하고 얽히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무슨 뭐 재벌 봐주기 법인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데 이거는 뭐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은행 법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제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워지면서 사실 우리 이명박 정부 및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는 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국민 통합이라는 게 정말 절명의 소위 아젠다로 우리가 채택을 하고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국민 통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가진 자, 강자의 자기 희생부터 전제가 되어야지 국민 통합이 나름대로 실효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 특히 민간 부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공공부문 혁신, 우리 자기 뼈를 깎는 이런 소위 자기 희생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말 간단없는 공공부문 혁신, 그 중에 공기업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공기업이 일자리를 떠안는 뭐 그런 얘기는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공공부문의 방만한 경영 내지 어떤 이 방만한 지금 운영 행태 이런 거를 뜯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욱더 과감하게 해나가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공공부문 혁신에 그야말로 일박하자는 산업은행입니다. 이 산업은행은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도 해왔지만 아시다시피 산업은행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정부의 보호, 그것도 모자라서 법률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무소불위, 안 하는 영역이, 손대지 않는 영역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을 쳤던 거죠. 따라서 이 산업은행을 개혁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 정권, 지난 10년 동안도 굉장히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계속 안 됐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해서 계속 뭐 여러 가지 지연되고 이제 안 됐는데, 하여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올해를 넘긴다면 또다시 산업은행 운영화, 산업은행 개혁은 완전히 물 건너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반론을 제기하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제가 그 반론에 대해서도 반론이 무조건 잘못됐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일단 그 반론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현재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소위 이제 원흉처럼 되어 있는 리만 브러더스를 위시한 이런 소위 투자 중심 은행, 그걸 IB라고 부르죠. 이런 은행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판에
뭐 산업은행을 민영화해서 IB로 키운다는 게 이게 가당치는 한 일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이런 산업은행의 현재 수준 가지고 과연 전 세계의 이 유수한 IB들과 경쟁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반론입니다. 그 반론이 나름대로 타당하면서도 어떤 걸 놓치고 계시냐면 IB라는 이런 업종 자체 아마 중대한 재편이 벌어지겠죠. 뭐 리만 브라더스 같은 회사조차도 무너지니까요. 그렇지만 소위 얘기해서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IB라는 시장 자체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강자, 다른 강자들이 생겨서 이 IB 시장을 이제 잠식해 들어가겠죠. 새롭게 재편이 될 텐데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저축통신은행 이런 소위 IB 시장 이 세계에서 이런 금융을 이제 소위 좌지우지하는 IB 시장을 언제까지 우리가 못 들어가고 방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은 거죠. 그렇다면 산업은행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근데 아까 제가 산업은행에 대해서 이것저것 안 좋은 소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은행을 다 들여다봤을 때 또 산업은행만큼 IB를 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 인력을 보유한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행을 정말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잘 조정을 하고 감시를 해서 이제 뭐 경제 상황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좀 극복돼서 IB 시장이 다시 열릴 때 그때 이제 진출을 시키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어렵다 보면은 당연히 기업들이 도산할 거고요. 그래서 좋은 기업들은 사실 이런 도산하는 것들은 산업은행이 껴안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대우증권이나 또 이 대우조선처럼. 또 하나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외국 나가서 이제 뭐 회사도 돈을 빌려야 되고 산업은행도 빌려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국가 이름으로 돈을 빌려야 될 때 산업은행이 이제 보증을 서주고 산업은행이 이제 돈을 빌리러 다녀야 되는데 이런 산업은행을 왜 지금 민영화하려고 하느냐.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판에 돈 빌리기도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역할을 아주 옥죄겠다는 게 아닙니다.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더라도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만들어서 정부가 보증하는 그리고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서 산업은행과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원래 지금 산업은행이 수행해왔던 이 돈을 빌리고 그런 알짜배기 기업들, 도산했지만 기업들을 정부가 떠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산업은행 관련해서 이게 민영화를 하면 이게 제값 받고 팔겠느냐. 지금 이렇게 경제가 엉망인데 당연히 지금 팔면 안 되죠. 그래서 민영화에 대한 큰 테두리 틀, 그다음에 산업은행 인력 조직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이런 틀을 규정한 법률만 통과하고 민영화 시기는 추후하겠다는 겁니다. 민영화를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산업은행을 제값 받고 팔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고 이미 지금 일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법이 통과되었고 거기는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영화 시기까지 못 박았습니다. 법에. 우리는 그러지 않고 유연하게 하겠다는 게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행 민영화도 우리로서는 정말로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이 세계적인 금융 강국은 아니더라도 최선의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하는 이 IB 시장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이 점 이해하시고 이 산업은행 이 민영화법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법에 대해서도 자기 확신을 가지시고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맡고 계신 권경석 의원님께서 공직선거 관련법에 관련된 설명이 있겠습니다.